다음에 정말 우리 의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목화의 수입이죠. 목화의 수입.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은 비단 옷이나 그 다음에 배옷을 입는 거죠. 삼배옷을 입는 거죠. 그 비단 옷은 근데 지금 요새 같으면 비단 옷이 냄새나고 무겁고 그냥 빨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할 때 그 실크가 제일 비쌀 때에는 그 금값이랑 같이 매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시저가 특히 그 비단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 시오는 아람이의 그 로마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중국에서 비단을 너무 많이 수입해와가지고 이 로마 경제가 큰일 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배는 요새 같으면 굉장히 비싼데 저건 너무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겨울에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은 저 삼배옷 일반인들은 비싼 옷을 못 입으니까 배옷을 계속 껴입고 중간에 무슨 이렇게 종이를 끼고 그냥 계속해서 겨우겨우 지났다고 하는데 저 목화로 바로 이제 면직물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의생활에 혁명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직이죠, 그렇죠? 양의 털을 깎아서 만든 옷들. 그래서 저 면화의 원산지는 되게 이제 인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주요한 바로 이제 제품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코튼, 큐튼 저기 다 아랍어에서 왔다. 아랍 사람들이 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되게 목화 그러면 문익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서 목화실 한 점 이렇게 집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검역무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엑스레이 뭐 찍히는 게 아니니까 한 점 지워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 옛날 송나라하고 고려시대 때에 문점이 이제 오는데 거기서 무슨 검색을 뭘 하겠냐란 말이죠. 손 다 털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몇 알만 붓급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게 한 10알 정도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마도 저 물전 선생님이 극적으로 좀 이게 이야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아마 딥다 가져왔을 거다. 그런데 바로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장인한테 친척들한테 나눠서 한번 싹쓸이 튀어봐라. 왜냐면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목화가 열대식물이니까 고려에서는 잘 안 크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정천익이라고 하는 장인이 그것을 3년 만에 이제 증식에 성공을 해서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이제 목화밭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문익전 선생이 목화를 들여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면직 의류를 이제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보시면은 부여 능산리에서 저 목화 저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에도 이제 면직 제품은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고려 말 원나라에 갔던 문익전 선생이 이제 그 목화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일반화가 됐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또 가족들이 또 아주 물레인데 돌리는 거, 실 짜는 거, 그다음에 옷감 짜는 거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면직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도 이게 저기 손자죠? 그 물레. 그래서 우리가 저걸 물레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자가 저걸 발명했다라고 해서 이제 물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2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물레역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방직 공장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물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물레가 처음부터 다 발명했겠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진작에 중국에 그 물레가 있었는데 그걸 들여와서 아마 또 변형해서 개발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 변화가 일반화됐다라고 하는 건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식생활 가운데에서 이 곰탕과 설렁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곰탕, 한국 사람들 별거 다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 곰도 끓여 먹나 보다. 배어, 스프 오브 배어탕을 만들어 먹네. 근데 곰 한다는 게 고다라고 하는 뜻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맹물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끓인다라고 해서 그 한자는 이제 공탕이었다고 해서 공탕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말 가운데 고음이라고 하는 게 그 기름진 걸 고음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기름이 잔뜩 있는 탕이다 해서 곰탕이다 하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거 고기나 뼈를 넣고 한창 이제 고운다라고 해서 곰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는 잘 구분이 안 가죠. 곰탕하고 설렁탕하고 뭐냐.
곰탕은 대개 이제 고기를 넣고 끓이는 건 곰탕. 그다음에 뼈를 넣고 끓이는 건 설렁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탕 만드는 거. 왜냐하면 몽골족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마병들이 있는데 말 막 타고 가다가 저 딱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 먹자라고 할 때 저기 지금 저게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기마 토용이거든요. 근데 기사가 앉아 있고 그 뒤에 뭔가 그렇죠 그릇 같은 게 있죠. 저게 바로 코펠이라고 합니다. 냄비라고 한다. 그래서 저걸 동복이라고 해요. 동복. 그래서 동복 올려놓고 물 넣고 거기에 풀 좀 뜯어가지고 설렁설렁 끓인 다음에 그래서 고기들 이렇게 데쳐가지고 뭐죠? 우리 샤브샤브 해먹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먹는 후어거나 일본 사람이 먹는 냄비 요리, 있죠. 나베 요리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몽골족들이 전해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골에서 온 우리 풍습과 단어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연지, 곤지, 족두리, 하루방, 그 다음에 두루마기, 그 다음에 선앙당 이런 것들 다 몽골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문 연구가들이 보면은 저거를 우리말 가운데 한 500단어가 몽골에서 왔대요. 대표적인 게 아가씨, 마마, 수리, 무수리, 사돈, 그다음에 특히 시치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은 매사냥이 취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가 지금 보면은 잠시 이제 정신을 놔가지고 이 집에 떨어져야 되는데 딴 집에 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매가 아닌데 저기 떨어졌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매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매들이 그래서 여기다 발목에다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표가 바로 옆에 있는 시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매가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지면 시침이부터 뛰어야 돼. 그래서 나 시침이 뗀다라고 할 때 그렇죠.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고려의 매가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의 매를 키우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응방이라 그래 그거를. 응은 그 매 응자예요. 그 매만 거기서 키우는데. 그래서 이 응방의 그 관리들이 유세가 굉장히 심한 거야. 야, 이거 몽골 황제한테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서 먹이도 아주 비싼 거 주기도 하고 아주 관리들이 형포가 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매사냥 같은 것들이 바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기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죠. 저게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되게 맛없는 고기를 먹을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거 말고기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말고기 파는 가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맛있는 거야 말고기. 가격도 비싸고 소보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아니 이거 왜 서울에서 안 파냐 했더니 말고기가 제주도에서 먹기도 모질란다. 서울 갈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보니까는 그 제주도에서 말 키우는 사육사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말들이 막 들어오면서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는 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이제 죽으면은 말도 먹기도 하고. 근데 말 잘 타고 다니는데 말고기 또 먹고 싶어. 그러면 일부러 죽이고. 그러니까 말은 전쟁용으로 쓰거나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일반인 돈 많은 사람들이 말 막 죽이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사육사가 한 말입니다. 말고기는 몰락 맛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했대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 비싸기도 했지만 말고기는 맛없는 말, 질긴 고기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됐다고 해요. 제주도 가시면은 한번 거기 말고기 파는 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후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말고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구워도 먹고 하여튼 생으로도 먹고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최무선도 나오죠. 이 최무선이 이 화약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 말기 때 보면은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또 여진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화약 무기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최무선이 이거 그냥 생판으로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병란도에서 원나라에서 오는 상인들 가운데에서 야 누구 화약 만들 줄 아는 사람 없어?라고 계속 수소문을 하면서 그래서 노하우를 쌓고 쌓아서 화약 무기를 만들고 이 화약 무기를 만든 거를 또 대포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화포를 배에다 실어서 최초로 이제 함대에다가 바로 화약 무기를 실어서 외적들 물리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중국의 4대 발명품 가운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그다음에 인쇄소를 통해서 학문과 기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그다음에 물건도 팔고
하면서 나침반이 필요했고 또 현재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을 이제 화약 무기로 제압하고 결국은 이 세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화약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약이라고 할 때에도 보면은 저 말이 좀 이상하죠. 불나는 약이라고 하네? 아니 이거 먹고 무슨 병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뭘 만들다가 이게 부산물로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불로장생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약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불나는 약이네 했던 것이 이제 화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어느 시대 때 누가 딱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체로 한 10세기 이즈음에 와서 이게 터트리면 큰 이제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송나라 때부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의 이런 화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되게 그쵸. 연금술사들 그렇죠. 연금하니까 그래서 유럽에는 금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어디서 많이 날까요? 아프리카에서 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 사람들은 아마 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노란 금이 여기 생기나 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금이 나려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연금술사들이 그래서 연금했다는 말이 이제 금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연단술이라고 해서 저 단자는 바로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간술과 연금술이 바로 동서양의 이제 화학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양에서의 그런 연금술사들이 이 금은 이게 못 만드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 연금술사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 하면은 도자기를 만들어요. 어차피 그것도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 왼편에 나온 그 그림이 바로 그 불로장생의 정말 진심이었던 분이 누구죠? 바로 이제 진시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원 전 100년, 200년 이때부터도 중국 사람들이 저게 이제 불로장생약을 만들으라고 그 노력한 결과가 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대에 와서 아마 화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화약이 어디로부터? 바로 몽골의 유라시아 제국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몽골 사람들이 유럽을 침략해 들어갈 때 바로 이제 화약 무기를 사용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 봉건시대 때는 싸우다가 우리가 상대가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농성전을 벌이면 되죠.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더러운 놈들, 에이씨 먹을 다 떨어졌는데 야 가자 그럼 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화약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폭파시키니까 농성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바로 이 중국의 이런 종이 나침반 화약과 같은 이런 과학 기술들이 아랍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의 근대 산업혁명을 이끈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대는 이제 언제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민왕 때.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힘이 다 빠진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들 이 변복이든지 바로 이 변박이라는 거 다 이제 고려 거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땅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이 이제 활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거의 이제 고려 말기 때 와서 고려의 풍수부 문화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공민왕도 역시 그 부인이 몽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국대장공주라고 하죠. 그래서 노국대장공주가 둘이 금술이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언제 한 번인가는 공민왕이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왕비가 딱 나타나가지고 비기거라 이놈들아 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몽골의 공주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남편을 살려줬다라고 말이 있죠. 그리고 저렇게 초상화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개성에 가면 저 능도 있는데 썰에 의하면은 두 분이 죽어서라도 같이 계시라라고 해서 저 밑에 이렇게 뚫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만큼 금술이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려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무신난 이후에 이후서부터 해서 우리가 무신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몽골이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던 문명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